38년 전 군부대에서 사라진 양심 고발자. 그가 남긴 것은 딸과의 약속뿐이었다. 돌아오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38년 후 기억을 잃은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날씨는 쌀쌀했고 가을의 마지막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에게도 미스터리였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집이 어디신데요? 지나가던 공원 관리인의 물음에 노인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그것만이 그가 가진 유일한 소지품이었다. 이봐요. 이 어르신 좀 도와주세요. 관리인의 외침에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다가왔다.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은 곧 지역 보건소로 연락을 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다. 강민재는 마침 당직이었던 구청 복지과 공무원이었다. 막 퇴근 준비를 하던 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날의 계획을 바꿔놓았다. 네, 강민재입니다. 민재 씨, 지금 중앙공원에서 발견된 기억상실 노인분이 계세요. 복지시설 연계가 필요한데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여자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세 번째 약속을 미루었던 것을 기억했다. 알겠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민재가 도착했을 때 노인은 보건소의 임시 침대에 눕혀져 있었다. 의사는 노인의 상태가 양호하지만 심각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원 확인 가능한 아이디는 없고요. 주머니에서 발견된 건 이것뿐입니다. 의사가 내민 것은 비닐봉투에 담긴 낡은 사진 한 장. 민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작은 여자아이가 시골집 뒷마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서현, 1987 아빠가라고 적혀 있었다. 1987년. 민재는 중얼거렸다. 그때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 노인분께서 계속 이 사진을 붙들고 계셨어요. 놓아주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구림요양원으로 모시고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구림요양원 평화의 집에 임시 입소했다. 민재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넣었고 다음 날 출근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퇴근길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것을 기억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 어디선가 이 노인을 찾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출근해 노인의 신원을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사진을 스캔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주변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던 중 사회복지사 서유진이 그를 찾아왔다. 어제 들어온 기억상실 노인분 담당하시는 분이 강민재 주임님 맞으세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네, 맞습니다만. 유진은 노인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민재가 스캔한 이미지를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다. 이 사진이요. 이 배경이 제 외할머니 집 뒤뜰이에요. 민재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요? 확실한가요? 네, 틀림없어요. 저 특이한 모양의 감나무와 담장. 제가 어릴 때 자주 놀던 곳이에요. 지금은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건 분명히 제 외할머니네 집이에요. 민재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을까? 그날 오후 민재와 유진은 함께 평화의 집을 방문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제 이름은 서유진이에요. 혹시 이 사진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노인은 자신의 손에 들린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현. 그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재와 유진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노인이 처음으로 내뱉은 단어였다. 서현이요? 사진 속 아이 이름인가요? 유진이 물었다. 노인은 다시 침묵에 빠졌지만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살며시 쓰다듬는 것을 두 사람은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1987년 실종자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에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의 슬픈 눈빛과 서현이라는 이름이 그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한편 유진은 외할머니에게 연락을 취해 옛 이웃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사진 속 여자아이 서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외할머니, 혹시 80년대에 우리 집 근처에 서현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살았던 기억 없으세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서현이? 박서현이 말하는 거니? 그 아이 아버지가 군인이었던.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그럼 그 집 이야기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화제였지. 서현이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후로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사라졌다고요? 그래. 박영철 소령이라고 군부대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어. 그 후로 서현이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 갔지. 유진은 즉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재 씨, 박영철 소령. 1987년에 실종된 군인이에요. 찾아보세요. 박영철 소령. 민재는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국방부 자료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복지과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다. 마침내 그의 대학 선배인 국방부 기록보관소의 박 과장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민재야, 자료를 좀 찾아봤어. 1987년 박영철 소령. 여기 있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공식 기록으로는 군 내부 수사 중 실종이라고만 적혀 있어. 당시 그는 부대 군수과장이었고 내부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다고 해. 내부 비리요? 그래,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상한 건 실종 이후 수사가 완전히 중단됐다는 거야. 마치 의도적으로 덮은 것 같아. 민재의 직감이 날카롭게 긴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박 과장님, 혹시 그 수사 내용에 관한 자료는 없나요? 공식적으로는 없어. 하지만 박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시 박영철 소령과 함께 일했던 한 퇴역 군인이 아직 살아계셔. 김준호 중령이라고. 지금은 경기도 용인에 사시지. 그분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민재는 즉시 유진에게 연락했다. 박영철 소령에 관한 정보를 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퇴역 군인의 연락처도요. 정말요? 당장 만나러 가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김준호 중령은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당당한 기세가 느껴졌다. 박영철 소령이라. 김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8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7년 그때는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시기였지. 군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 박영철 소령은 군수과장으로서 부대 내 비리를 적발했어. 군수품 횡령, 병사들의 노동력 착취. 특히 심각했던 건 군 최고 위층과 연결된 방산비리였지. 김준호의 눈에 분노가 어렸다.
영철이는 증거를 모아 최고 위층에 보고하려 했어.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사라졌어. 그의 사무실은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뒤엎어져 있었고 모든 자료는 사라졌지.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 실종이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 그는 침묵시키기 위해 제거됐다는 걸.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살해당한 건가요? 김준호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모르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난 항상 그가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바랐어. 하지만 38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찾은 노인분이 혹시 박영철 소령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재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노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김준호는 안경을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38년이 지났으니 확실하진 않지만 눈매와 이마의 주름, 영철이와 닮았어. 유진이 흥분해서 물었다. 그럼 이 노인분이 정말 박영철 소령일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건 DNA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철 소령의 가족을 찾아야겠네요. 사진 속 아이. 서현이라는 여자아이요. 김준호의 눈에 회상의 빛이 어렸다. 서현이. 영철이의 딸이지. 당시 7살이었을 거야. 영철이는 그 아이를 무척 사랑했어. 항상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지. 혹시 그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유진이 물었다. 실종 후 그의 아내 정미숙 씨는 딸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들었어.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네. 두 사람은 김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이제 박서현 씨를 찾아야 해요. 유진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죠. 하지만 38년이 지났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거예요. 반드시.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다. 민재는 행정 시스템을 통해 정미숙이라는 이름의 여성들을 검색했지만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유진은 외할머니의 지인들을 통해 당시 이웃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작은 실마리가 잡혔다. 민재 씨, 외할머니가 정미숙 씨의 동생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유진이 흥분해서 전화했다. 정미영 씨라고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대요. 즉시 두 사람은 부산행 KTX에 올랐다. 해운대 근처의 아파트에 사는 정미영은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방문 이유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빠가 살아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38년 동안 저희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박서현 씨를 찾고 있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현이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대학 교수가 되었죠. 그 아이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어떤 의미죠? 유진이 물었다. 서현이는 아버지가 사라진 후로 군 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법학을 공부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하고 있죠. 그녀는 아버지의 사건을 포함한 80년대 군부 비리에 관한 책도 출판했어요. 민재와 유진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서현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재가 물었다. 미영은 조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부디 정말 오빠가 맞기를 바랍니다. 서현이에게. 이건 평생의 소원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바로 박서현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 그녀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사진 이야기를 듣자 즉시 만남을 요청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법대 연구실. 45세의 박서현 교수는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군부 독재 시절의 인권 유린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붙어 있었다. 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민재는 노인의 사진과 그가 들고 있던 낡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진이요. 그녀는 흑백 사진을 손에 들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날이. 서현은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1987년 6월 9일 아버지는 이 사진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현아, 아빠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집을 비울 거야. 돌아오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유진이 물었다. 그 같은 자리가 어디였나요? 외할머니 집 뒷마당이요. 이 사진이 찍힌 곳이죠. 아버지와 제가 항상 놀던 곳이에요. 서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지금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평화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셨죠. 저는 아버지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택했어요. 최근에는 당시 부대의 비리에 관한 자료를 상당히 확보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어려 있었다. 희망, 두려움, 그리고 38년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깊은 상처. 평화의 집에 도착하자 모두의 마음이 긴장으로 뛰고 있었다. 특히 서현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다. 이쪽입니다. 민재가 조용히 안내했다. 노인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손에는 그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서현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하지만 서현이 가까이 다가가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노인의 눈이 조금씩 초점을 찾기 시작했다. 서현. 그의 입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서현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예요. 서현이에요. 기억나세요?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서현의 얼굴을 만졌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윤곽을 더듬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네, 딸.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서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노인은 여전히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딸을 알아보는 듯 했다. 그는 서현을 아는 채 조용히 흐느꼈다. 민재와 유진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3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재회. 그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영철 소령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 그가 어떻게 기억을 잃고 38년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누가 그를 침묵시키려 했는지, 이 모든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서현은 아버지 곁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꼭 잡은 채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겼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읽어주던 동화책, 함께 만들었던 종이 비행기, 그리고 마지막 약속. 돌아오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함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서현은 잠든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누가 아버지를 해쳤는지, 왜 그랬는지 모든 것을 알아낼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38년 전 아버지가 발견한 군부 비리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그것이 아버지를 온전히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노인은 분명 박영철 소령이었다. 서현은 아버지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셔왔다. 38년 만에 귀가. 하지만 영철은 여전히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서현을 내 딸이라고 인식했지만 그 외의 기억은 파편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 이거 기억나세요? 서현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다. 영철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만졌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기억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의사는 영철의 상태가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라고 진단했다. 그의 뇌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많은 기억을 차단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대하긴 어려워요. 의사의 말에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재와 유진은 계속해서 영철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다. 유진은 서현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987년 부대의 군수품 횡령 사건을 조사했고, 민재는 행정 네트워크를 통해 당시 관련자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박영철 소령의 사건은 정말 미스터리예요. 유진이 말했다. 보통 이런 비리 고발자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38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그날 저녁 서현의 아파트에서 네 사람이 모였다. 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요즘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버지의 실종 당일에 관한 자료를 모았어요. 서현이 테이블 위에 파일들을 펼쳤다. 1987년 6월 9일 아버지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사라지셨죠? 당시 부대 내에서는 어떤 소문이 있었나요? 민재가 물었다. 김준호 중령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사무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었대요.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은 것 같았다고 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영철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입을 열었다. 테이프. 모두의 시선이 영철에게 향했다. 그것은 그가 서현이라는 이름 외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한 단어였다. 아버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서현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테이프. 숨겼다. 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했다. 서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디에 숨기셨어요, 아버지? 영철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았다. 테이프라. 민재가 중얼거렸다. 녹음 테이프일까요? 당시 비리 증거를 담은? 서현의 눈이 커졌다.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 수집한 증거가 테이프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38년이 지났는데 그 테이프가 아직 존재할까요? 유진이 물었다. 찾아봐야 해요. 서현의 눈빛이 결연했다. 아버지가 그것을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해내는 게 중요해요. 다음 날부터 그들은 영철에게 다양한 사진과 물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옛 군복, 당시 사용하던 필기구, 군부대 사진들. 어떤 것이 그의 기억을 자극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특히 서현은 외할머니 집 사진을 많이 보여주었다. 지금은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당시 찍은 사진들이 몇 장 남아 있었다. 이틀 후 영철이 또다시 말을 꺼냈다. 나무. 속. 나무요? 서현이 물었다. 어떤 나무인가요, 아버지? 감나무. 구멍. 있었다. 서현의 눈이 번쩍 빛났다. 외할머니 집 뒤뜰에 있던 감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항상 올라가 놀던 그 나무. 영철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나무는 지금.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파트가 되어버렸죠. 서현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잠깐만요. 그 나무가 베어질 때 외할머니가 나무의 일부를 가져가셨어요. 감나무로 작은 탁자를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정말요? 지금 그 탁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재가 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에 왔어요. 지금은 창고에. 네 사람은 즉시 서현의 아파트 창고로 향했다. 영철은 천천히 걸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창고에는 여러 가구들이 쌓여 있었다. 서현은 구석에 있는 작은 감나무 탁자를 가리켰다. 이거예요. 탁자는 소박했지만 정교했다.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영철은 다가가서 천천히 탁자를 만졌다. 그의 손가락이 나무의 결을 따라 움직였다. 갑자기 그가 탁자 다리 중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 민재가 무릎을 꿇고 탁자 다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지를 닦아내자 작은 구멍이 보였다. 손가락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다. 드라이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민재가 말했다. 유진이 서둘러 공구를 가져왔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구멍에 드라이버를 넣고 돌렸다. 무언가 딸깍 소리가 나더니 탁자 다리의 한 부분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믿을 수 없어. 서현이 숨을 들이켰다. 정말 있었어요. 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뻗어 테이프를 만졌다.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빌려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클릭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유진이 물었다. 제 사무실에 있어요. 서현이 대답했다. 연구를 위해 오래된 녹음 장치들을 모아뒀거든요. 서울대 법대 서현의 사무실. 네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다. 38년 전의 녹음. 과연 소리가 날까? 지지직.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하지만 곧 또렷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박영철 소령의 증언이다. 오늘은 1987년 6월 9일. 내가 발견한 부대 내 비리에 관한 증거를 녹음한다. 서현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박영철 소령은 자신이 발견한 군수품 횡령의 세부 내용, 관련자들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당시 고위 장성들이 개입된 방산비리의 증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최종훈 장군이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 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수 계약을 조작하고 그 차액을 착복했다. 이에 관한 증거 서류는 내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이 테이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따로 보관한다. 최종훈 장군. 민재가 중얼거렸다. 그는 후에 국방장관까지 지냈어요. 서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유진이 말을 이었다. 게다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테이프는 계속되었다. 나는 내일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내 사무실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테이프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영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 서현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다음 날 서현은 친한 검사에게 테이프를 전달했다. 언론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틀 후 서현의 사무실이 도둑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테이프는 이미 검찰에 전달한 상태였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여전히 이 사건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조심해야 해요. 민재가 서현에게 경고했다. 38년 전 그들이 아버지를 침묵시키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시도할 수 있어요.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서현은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그녀의 집 주변에 낯선 차가 자주 보였고 전화에서도 이상한 잡음이 들렸다.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서현이 민재와 유진에게 말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제 고향 시골집은 어떨까요? 강원도 깊은 산속이라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다음 날, 영철은 민재의 도움으로 강원도 산골짜기의 작은 집으로 이동했다. 서현은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아버지, 곧 다시 모시러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철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강인했다. 위험해. 서현은 놀랐다. 아버지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이번에는 진실이 승리할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서현은 검찰과 협력하여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다. 테이프는 분석되었고 음성은 분명 박영철 소령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녹음 내용도 당시 실제 있었던 비리와 일치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최종훈 의원이었다. 그는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건드리기를 꺼려했다. 이 테이프만으로는 부족해요. 검사가 서현에게 말했다. 38년이 지났고 현재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서현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언급한 금고의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 부대는 이미 해체되었지만 자료는 국방부 문서보관소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편 민재와 유진은 김준호 중령을 다시 찾아갔다. 그들은 테이프에 대해 말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금고의 서류. 김준호가 기억을 더듬었다. 영철이 실종 후 그의 사무실은 완전히 뒤집어졌어. 금고도 열려 있었고 모든 서류는 사라졌지. 혹시 다른 곳에 복사본을 보관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유진이 물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었으니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어디인지는. 그때 영철에 관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잠깐 영철이는 항상 중요한 서류를 두 군데에 보관했어. 하나는 사무실, 다른 하나는 그의 군인 수첩 속에. 군인 수첩이요? 민재가 물었다. 그래, 모든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야. 영철이는 특별히 제작된 것을 사용했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안쪽에 비밀 공간이 있었지. 그 수첩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유진이 물었다. 아마 그가 실종된 날 가지고 있었을 거야. 민재와 유진은 서현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서현은 즉시 아버지의 소지품 목록을 확인했지만 수첩은 없었다. 아버지가 발견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건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서현이 좌절감에 말했다. 그럼 38년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그 수첩은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해요. 민재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들은 다시 강원도로 향했다. 영철에게 군인 수첩에 관해 물어봐야 했다. 그것이 마지막 실마리였다. 산골짜기의 작은 집. 민재의 할머니가 영철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영철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이 그의 마음을 안정시킨 것 같았다. 아버지. 서현이 다가가 인사했다. 잘 지내셨어요? 영철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보는 온전한 미소였다. 서현아. 그의 목소리도 이전보다 또렷했다. 서현은 감격에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중요한 것을 여쭤봐야 해요. 군인 수첩 기억나세요?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영철의 눈이 커졌다. 수첩. 내 수첩. 네, 맞아요.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세요? 영철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 같았다. 배. 배를 탔어. 배요? 서현이 물었다. 도망쳤어. 바다? 작은 섬. 영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1987년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증거를 가지고 도망쳤다고 했다. 계획은 제주도로 가서 그곳에서 검찰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배 위에서 그는 공격을 받았다. 사람들 쫓아왔어. 물에 빠졌어. 그 후의 기억은 단편적이었다. 어부에게 구조된 것, 신원을 밝히지 못한 것,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섬마을에서 살았던 것.
수첩은 주머니에 있었는데 어부가 가져갔어. 영철에 따르면 그를 구한 어부는 수첩을 발견했지만 영철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영철은 기억을 잃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 어부의 이름이 기억나세요? 민재가 물었다. 영철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강씨. 이름은 혹시 어느 섬인지는 기억나세요? 유진이 다시 물었다. 작은 섬. 전라도 앞바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전라도 앞바다의 작은 섬, 강씨 성을 가진 어부. 그리고 38년 전의 군인 수첩. 찾을 수 있을까요? 서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찾을 수 있어요. 제 고향이 전라도 완도라 섬 정보에 밝아요. 당장 수소문해 볼게요. 나도 가겠다. 영철이 갑자기 말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무리하실 수 있어요. 서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다. 내 기억 찾아야 해. 영철의 눈빛은 결연했다. 38년. 충분히 기다렸다. 그날 밤 서현과 민재, 유진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영철을 데려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지금, 그가 현장에 있는 것이 더 많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 날, 네 사람은 함께 전라도로 향했다. 마지막 증거를 찾아 38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전라남도 완도항. 바다 내음이 가득한 부두에서 네 사람은 작은 배에 올랐다. 민재가 어릴 적 알고 지내던 뱃사공 김노인은 특별히 그들을 위해 배를 내주었다. 어르신, 혹시 강씨 성을 가진 어부 중에 30여 년 전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한 분이 있었는지 아세요? 민재가 김노인에게 물었다. 김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씨 어부라. 강만호 씨 말하는 거 아니가? 그 양반이 한 40년 전쯤에 풍랑 속에서 사람을 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섬월도에 아직 살고 계실 거야. 평생 그 섬에서 살았으니까. 섬월도는 완도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었다. 주민 200여 명의 작은 어촌 마을이 전부인 한적한 곳이었다. 배가 섬으로 향하는 동안 영철은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서현은 아버지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이 바다에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영철이 불현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날이 또렷해지고 있었다. 아버지,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영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내 뒤를 쫓던 사람들. 그들은 최종훈의 부하들이었어. 서현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기억이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씩.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 같아. 하지만 점점 또렷해진다. 배가 섬월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다. 작은 선착장에는 몇몇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민재가 나서서 강만호 씨를 찾았다. 강만호 어르신이요? 저 언덕 위 파란 지붕집에 사세요. 네 사람은 좁은 돌계단을 따라 언덕을 올랐다. 파란 지붕의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마당에는 낚시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민재가 문을 두드리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문을 열었다. 그의 피부는 오랜 세월 바다에서 일한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누구시오? 강만호 노인이 물었다. 그때 영철이 앞으로 나섰다. 두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 강만호의 눈이 커졌다. 살아있었구나. 영철의 눈에도 놀라움이 서렸다. 당신이 날 구해준.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38년 전의 기억이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강만호가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소박한 내부는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의 삶을 보여주었다. 강만호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38년 전 풍랑이 심한 밤이었소.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지. 그게 바로 이분이었어. 그는 영철을 가리켰다. 구조했을 때 이분은 의식이 없었어. 섬으로 데려와 간신히 살려냈지만 깨어났을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소. 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현이 진심으로 말했다. 강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긴. 내 도리를 했을 뿐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뭔가 고백할 게 있어. 이분이 빠져나올 때 주머니에서 군인 수첩이 나왔어. 신원을 확인하려고 열어봤는데 안에 이상한 문서들이 있었어. 그리고 돈도 꽤 많이. 그 수첩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민재가 물었다. 강만호는 잠시 망설이다 일어났다. 그는 방 한쪽 벽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계속 돌려드리려고 했어. 하지만 이분이 기억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이 필요했어. 딸아이가 병으로 수술이 필요했거든. 그는 상자를 열고 안에서 낡은 군인 수첩을 꺼냈다. 녹색 가죽 커버의 오래된 수첩이었다. 문서들은 그대로 있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 하지만 돈은 써버렸어. 정말 죄송합니다. 영철은 천천히 손을 뻗어 수첩을 받았다. 그의 손가락이 가죽 표면을 따라 움직였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다. 열쇠. 비밀칸. 영철이 중얼거렸다. 그는 수첩 뒷면을 살펴보더니 가죽 이음새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갑자기 딸깍 소리와 함께 수첩 뒷면에서 작은 공간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마이크로필름이 있었다. 이것이.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증거. 서현이 필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서울로 돌아가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민재가 말했다. 강만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오. 돈을 쓴 것도 그렇고 이분의 정체를 밝히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영철이 천천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소. 여기 계셨던 38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진이 물었다. 강만호가 대신 대답했다. 처음 몇 년은 이 집에서 함께 지냈소. 이분은 바다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지. 기억은 없었지만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 그물도 고치고 배도 수리해 주셨소. 그러다 약 10년 전 이분이 홀로 섬을 떠나셨소. 기억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니겠다고.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10년간 여러 곳을 다녔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서울의 공원에서 발견되신 거죠? 민재가 물었다. 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진. 딸 사진을 보고 서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울렸어. 하지만 도착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 서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38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네 사람은 그날 밤을 서멀도에서 보냈다. 영철은 강만호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함께 살았던 10년의 시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은 배에 올랐다. 섬을 떠나며 영철은 오래도록 뒤를 돌아보았다. 38년간의 피난처였던 작은 섬.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왔구나. 영철이 중얼거렸다. 서울로 돌아온 네 사람은 즉시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최종훈 장군과 다른 고위군 관계자들이 개입된 방산비리의 구체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입금 내역, 서명된 계약서, 심지어 몰래 녹음된 대화 기록까지. 서현은 이 증거를 검찰에 전달했고 이번에는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폭탄과도 같은 뉴스가 전해졌다. 최종훈 국회의원 38년 전 방산비리 혐의로 전격 체포. 뉴스에는 박영철 소령의 이야기도 함께 보도되었다. 38년 전 비리를 고발하려다 실종된 군인,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그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언론의 집중 보도로 인해 최종훈의 영향력으로부터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관련자들이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철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민재와 유진, 김준호 중령, 그리고 강만호까지 함께했다. 그들은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철 씨의 기억은 어떤가요? 김준호가 물었다. 영철은 미소 지었다. 많이 돌아왔네. 아직 부분적으로 흐릿한 곳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유진이 궁금해했다. 서현이 대답했다.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민재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특별한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다. 저희도 도울게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현과 영철은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서현의 외할머니 집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비록 그곳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었지만 근처 공원에는 여전히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었다. 여기였을까? 서현이 물었다. 영철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서 회상의 빛이 어렸다. 저기, 저 나무 근처였을 거야. 그가 공원 한쪽을 가리켰다. 저 언덕에서 너와 함께 종이 비행기를 날렸지.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5살 때였어. 비행기가 너무 멀리 날아가서 울었지. 내가 새로 접어줬었지. 서현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지, 정말 돌아오셨네요. 그들은 천천히 공원 벤치에 앉았다. 38년 전 영철이 딸에게 한 약속이 생각났다. 돌아오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비록 같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함께였다. 실종된 아버지와 그를 찾아 헤맨 딸.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후 최종훈과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영철은 법정의 증인으로 섰다. 38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온 그는 당당하게 증언했다. 저는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38년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최종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고 결국 최종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관련자들도 각각 죄에 따라 처벌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영철은 국가로부터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을 받았다. 38년간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빌려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후, 봄날의 오후, 서현의 집 뒤뜰에는 작은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영철은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 차 가져왔어요. 서현이 2잔의 차를 들고 다가왔다. 영철은 미소 지으며 책을 내려놓았다. 고맙다, 서현아. 무슨 책 읽고 계세요? 내가 쓴 회고록이야. 출판사에서 마지막 교정본을 보내왔어. 영철은 지난 1년간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38년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의 실종과 귀환,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민재 씨와 유진 씨가 오늘 오신대요. 저녁 식사 함께 하기로 했어요. 영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둘, 정말 좋은 인연이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테니. 아버지 덕분이죠. 아버지가 계셨기에 모든 일이 시작됐으니까요. 영철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서현아, 네, 아버지? 내가 약속을 지켰니? 돌아와서 다시 만나자는.
서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지키셨어요. 38년이 걸렸지만 결국 지키셨어요. 영철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넘어 마침내 찾은 평화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뒤뜰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영철은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마치 38년 전 어린 서현이 뒷마당에서 놀던 소리와 오버랩되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사랑과 약속은 남았다. 실종된 어르신의 손에 들려있던 한 장의 낡은 사진은 이제 새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다. 영철과 서현이 함께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완성했다.